안녕하세요. 경제앵커 권미란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의 취임 1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패배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선거는 레거시 미디어가 말하는 것처럼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였을까요? 반대로 야당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선거였을까요? 정치는 단순히 몇 석을 얻고 이뤘느냐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 속에 숨어있는 민심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몇 가지 의미 있는 경고 신호를 통해서 벌써 레임덕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명픽의 몰락.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밀었던 이른바 명픽 후보들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 김용남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일제히 명픽이었지만 낙선했죠. 분명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육박해서 경북만 빼고 15대 1로 압승할 것 같은 고무된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광은 아예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결과는 언제부턴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는 인위적인 마사지가 있었던 것이겠죠.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대통령이 밀어도 안 된다라는 인식입니다. 대통령 영향력이 약해지는 순간 당내 권력은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야당이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편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음 권력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레임덕은 언제나 바깥보다 안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서울 탈환 실패.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겼지만 웃지 못하는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0%가 집중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차기 대선 민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풍향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직후 출구조사에서 정원호 51.4%대 오세훈 46%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 초반에도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큰 격차로 밀려서 패색이 짙었다가 밤새 최종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결국 서울 민심은 여당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울 한 곳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결과보다 그 선거가 주는 메시지에 더 민감합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이 전국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승부처인 서울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당내에서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강한가? 수도권 민심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가?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통할까? 정치는 기대치의 게임입니다. 질 때보다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곳에서 패배할 때 권력의 균열은 더 빨리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던 세력들도 조금씩 다음 정치 일정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단순히 광역단체장 한 석의 의미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마주한 수도권 민심의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큰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죠.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장기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아니다, 전국적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도 국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10대들 사이에서도 역대급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한 반추를 놓고 선관위 측과 시민들, 경찰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6.3 잠실 민주화 항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 이것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도 실제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도 국가가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행정권을 동원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환율 불안, 경제는 결국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선거는 정치인이 치르지만 평가는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뉴스보다 장바구니 물가와 통장 잔고를 먼저 체감합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환율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수입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가계 부담 확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해외여행 비용은 오르고 유류비와 원자재 가격 부담은 커지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강력한 안전판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지지율을 이야기하지만 정권의 진짜 지지율은 환율과 물가, 고용과 소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더 빠르게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환율 불안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 부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보다 생활비를 먼저 체감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부재,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시장을 안정시켰던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는 한미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실제로 2008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설 통화 스와프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번에도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줄까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작 미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외교 선물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달러 유동성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제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상설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국가들인데요. 결국 통화 스와프는 경제력뿐 아니라 금융시장 신뢰와 전략적 관계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중국 정책과 외교 노선, 한미 관계의 방향성 등을 놓고 미국이 얼마나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해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6.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이재명 정부를 하드레프트, 즉 극좌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환율은 불안하고 중동 리스크는 커지고 시장은 안전판을 원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한미 통화 스와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말보다 신뢰를 봅니다. 그리고 외교 역시 선언보다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 수출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관세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현지 시간 2일 미국이 301조 조사를 근거로 최대 12.5% 수준의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한국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이 우회 공급망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 역시 공급망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통상 환경은 공급망, 대중국 의존도, 대미 투자, 안보 협력,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연결된 복합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원양 어선 노동 환경, 이른바 염전 노예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인권 문제를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와 인권이 모두 얽혀 있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추가 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여론으로 흔들리지만 정권은 결국 경제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단순히 주가 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는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자영업자의 매출이 살아나는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아이를 낳고 키울 희망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경제의 성적표는 증권사 전광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압박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경제 시험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권력 이동. 사실 레임덕의 핵심은 야당이 아닙니다. 바로 여당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강할 때는 모두가 대통령 주변에 모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차기 권력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번 선거 이후 친명계와 비명계, 정청래계와 다른 계파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레임덕은 보통 국민보다 먼저 당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까지 여당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여론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요.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이재명은 레임덕 경고 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늘 같습니다. 권력은 선거에서 얻지만 신뢰는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환율, 물가, 부동산, 일자리. 국민은 결국 정치인의 말보다 자신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집권 2년 차를 앞둔 일시적인 경고 신호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경제 앵커 범일안이었습니다.